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일부 노동자 위원들이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종희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여기 노동부 기자실입니다. 예. 노동자 위원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사퇴했다고 하는데 전체가 다 사퇴한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일단 민주노총에 몸담고 있는 3명의 노동자 위원만 사퇴를 했는데요. 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모두 27명인데 예. 이게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이렇게 해서 세 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예. 축마다 각각 9명씩. 9명씩인 거죠? 네, 그렇게 예. 해서 모두 27명입니다. 예. 근데 오늘 노동계 위원 중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그리고 이주호 정책실장, 그리고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 부위원장 이렇게 3명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노동계에서는 그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몫이 4명인데요. 예. 그 한 명 남은 그 민주노총 추천 몫이 이제 김영민 청년 유니온 사무처장인데 예. 이쪽은 아직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제가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현재 조직 내부적으로 사퇴 여부를 논의 중이다. 결정되면 발표하겠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퇴. 그리고 한국노총도 그리고 내일 상임 집행부 회의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런 노동자위원 사퇴 여부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사퇴한 세 분의 경우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퇴한 이유가 뭔가요? 민주노총 쪽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대목은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입니다. 예. 이게 노동계는 이제 최저임금 1만 원을 첫 요구안으로 냈는데요. 이게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장시간 노동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 제시한 건데 예. 이런 취지는 사라지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이게 고용 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만 판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사용자 쪽 최종안 그 인상률 2.87%에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예. 이거는 결국 경제 성장률에 물가 인상률을 더한 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다. 예. 이게 민주노총의 시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취임 3년 차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 그 대목에 대해서도 노동계 입장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약속 위반이라는 거고 이게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거다. 이게 당시 촛불혁명 그 당시에 다들 다른 대선 후보들도 약속을 했었지만 대통령도 대사회적으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예. 그걸 위반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라는 주장이고요. 예. 결국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 정부의 가장 큰 핵심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노총의 시각입니다. 예. 게다가 어제 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 그럼에도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등등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걸 두고서 민주노총은 이게 이번에 2.87% 올린 게 공약 파기가 아니면 예.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해서 정부가 도대체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예.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대목도 있던데요. 240원 퍼센테이지로는 2.87% 인상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역시나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240원 인상한 2.87%를 올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이게 공익위원들이 최종안을 받은 뒤에 그 제안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예. 아니면 토론 절차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라고 예. 이제 노동자위원 쪽에서 그런 비판들도 제기가 됐고요. 예. 다만 이게 왜 2.87%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추론할 만한 대목이 있긴 합니다. 예. 정 기자는 어떻게 추정을 하세요? 12일 새벽에 이 2.87%가 결정되고 나서 예. 공익위원 중에 간사,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전하는 역할을 하는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인데요. 예.
당시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용자 쪽에서 3%는 도저히 넘기 어렵고 3% 바로 밑이 8,590원이어서 제시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다. 다른 설명은 추가로 하지 않았다. 설명이 더 필요하면 사용자 쪽에다가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유일한 근거, 2.87%가 된 유일한 근거는 3%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용자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제 계산을 해보면 예. 이번에 240원 올리기로 했는데 여기서 10원을 보탠 250원을 올리게 되면 인상률이 2.994%가 되거든요. 예. 예, 이거는 결국 반올림 하게 되면 3%가 되기 때문에 예. 사용자 쪽에서 마지노선으로 삼은 그 선을 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제시했는데 별다른 토론 없이 그냥 표결에 붙였고 예. 이 3%에 가까운 안을 갖다가 마음속에 두고 있던 공익위원들이 9명 중에 6명이 결국엔 이 사용자 쪽 안에 표를 던지면서 예. 2.87% 인상으로 인상이 결론이 났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게 왜 그 액수, 왜 그 인상률이어야 되는지 최임 위원들 간에 뭐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결론이 아니고 네, 그게 3% 미만이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것 같다. 그런 추정이신 거죠? 네네 갔다가 예. 아니라 사실상 뭐 지금 명확한 그 해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우리는 사실 이 노동자 쪽하고 사용자 쪽하고 교섭을 예. 협상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일정 정도는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최저임금위원회 주장으로는 이번 결정으로 최대한 400만여 명의 노동자가 이번 인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예. 사실상 그들의 임금 인상안이 돼버리는 이번 2.87% 인상안이 도대체 어떤 그 탄식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이들 저임금 노동자한테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크게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사실상 결정이 된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은 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발표의 최종적인 확정의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에도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네, 법에는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좀 남은 절차가 있긴 한데요. 예. 그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하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열흘 이상의 이의 제기 기간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노조 대표자든 아니면 이제 관련된 사람들은 이번 최저임금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게 합리적인 문제 제기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걸 감안을 해서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의제기 예. 방침을 밝혔고요. 예. 그 한국노총은 내일 잡혀 있는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방침이고요. 예.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 몇 차례 노동계가 그런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전종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어서 최저임금 제도가 이대로 괜찮은 건지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교수님, 또 이 최저임금 결정된 뉴스 때문에 속이 좀 많이 상하셨죠? 속이 상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예. 좀 허망했습니다. 예. 240원 인상으로 결정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제가 허망하다고 표현한 이유는요. 예.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러니까 소득주 성장 정책의 모든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예. 정책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뭐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이나 야당들에서 뭐 기승전 최저임금 이런 얘기가 우리가 회자가 될 정도로 예. 모든 원인이 다 그렇죠. 최저임금 예. 인상 탓이다 예. 이랬었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2년 동안에 우리가 예. 많은 사회적 갈등하고 국가적인 비용을 사실 예. 치르면서 예. 그 1만 원 달성의 이제 그 대장정의 길을 2년 동안 이제 진행해 왔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쨌든 간에 좌절된 것이기 때문에 예. 좌절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240원 인상이 되면서 3년 동안의 평균 인상률을 계산해 보니까 9.9%예요. 예,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군요. 한 자릿수 떨어지고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남은 2년 예. 남은 2년 임기 이제 2년 동안에도 사실 한 8% 이상의 예. 인상률을 유지해야지만이 임기 내 그러니까 1만 원 달성이 가능한데 예. 올해 같은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은 그것도 힘들 게 아니겠는가. 여기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사실 2022년까지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예. 유력 후보 5명이 모두가 마지노선으로 사실 동의했던 그러니까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2020년 달성을 공약으로 내서 문재인 정부에서 예. 임기 내 2022년도 달성을 못 한다면은 상당히 그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예. 상징적인 정책을 어쨌든 간에 이제 포기했다는 점에서 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의미를 좀 이제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2020년도에 1만 원은 어려울 것 같다.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말씀을 너무 일찍 하신 거 아닌가. 그 뒤로는 경제 어렵다 뭐 그러면서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막 퍼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제가 볼 때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라든가 아니면 경제 관료들이 제가 뒤에서 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좀 너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저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이걸 이제 그러니까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그 길을 일찍이 넘어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족쇄를 채워가지고 포기를 하게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하게끔 그러니까 만든 책임들도 관료나 아니면 주변의 참모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 전종희 기자가 얘기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합계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상 삭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최저임금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빠른 인상을 요구했던 배경은요. 우리가 사실 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자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임금의 어쨌든 간에 최소선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노선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비혼 단신 가구의 실제 이제 생계비로 이제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하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 계산하는 방식에서 기술적인 좀 이제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은 거기서 지난해 계산한 거 하게 되면은 한 208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올해 이제 물가 인상을 이제 오른 걸 고려하게 되면은 지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했을 때 월급 기준이 한 209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1만 원 정도는 돼야 그렇죠.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가 된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비혼 단신 가구요.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가구들을 조사해 보게 되면은 4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한 40%를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인이 2명이 이제 있고 자녀가 있다고 해서 성인 2명이 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가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인 가구가 의외로 그러니까 가장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209만 원, 월 1만 원, 그러니까 시간당 1만 원은 제가 볼 때는 최소 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의 이 수준을 생각해 볼 때. 근데 그동안 이제 경영계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혹은 보수적인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생산성 증가율만큼 임금 인상을 되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20년 넘게 보게 되면요. 생산성 증가율보다 임금 증가율이 절반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한 20년 이상 누적이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제대로 최저임금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 이제 직면한 거고 그 결과로 이제 빠른 인상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이 촛불 정부한테는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 증가율을 맞추지 못한 임금 증가율을
최근에 와가지고 지난 2년 동안에 생산성 증가율보다 너무 높다. 예. 이런 논리로 이제 그러니까는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제 그러니까는 뭐 동결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 삭감까지 얘기를 예. 할 정도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들이 편리할 때는 생산성을 갖다가 들이밀고 예. 자기들이 그러니까 또 불리할 때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조차도 그러니까는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이제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로 보면 역대 세 번째던데 예. 제가 보니까 2008년 외환위기, 1997년 외환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가 2.7%대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우리가 경제 위기, 물론 하방성이 강화되고 미중 무역 갈등, 한일 무역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위기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그 정도의 위기 수준이 아닌데 2.87%라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인상률을 두고도 아무리 작은 폭탄이라도 폭탄이다.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다. 아직도 동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뭐 방송 토론에서 이제 이 자유기업원 예. 원장인가요, 소장인가요, 하여간 예. 그분하고 재계 앉은 걸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데 거기서 뭐 4,000원, 5,000원까지 삭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예. 저는 굉장히 그것을 희화화시키고 있다. 예. 지금 뭐냐면 굉장히 노동자들한테 모멸적인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희화화시키고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인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표현들이 있고 그런 건데 최소한에 그건 그러니까 뭐 희화화시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예. 4,000원, 5,000원이라고 한다면 했잖아요. 예. 사실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이런 정도 됐습니다. 월급을 따지게 되면요. 우리가 88만 원 세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걸 다시 현실화시키자는 이런 이제 얘기인데 예. 참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얘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이 노동 계약과 관련해서도 자유계약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더 일할 자유. 그 자유계약이 그게 근데 예. 사실 일반 국민들은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영국에서 봉건제로 자본주의에서 넘어가는 우리가 1800년대 초에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제조합 정도 수준을 이렇게 노동자들이 대응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영국 법이 소위 말해서 음모라는 개념에 의해 가지고 컨스피러시라는 이런 이제 The Law of Conspiracy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음모법인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집단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자유공정개혁을 위반하는 거다 해가지고 처벌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획득해 놓은 겁니다. 예. 근데 그 시절로 지금 돌아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 지금 21세기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예. 하는 좀 이런 이제 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이건 한 일종의 좀 막말잔치 같은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도 대통령의 공약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이렇게 됐지만 그렇다고 소득주도 성장의 수정은 아니다라는 얘기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 대책이 좀 미진했던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세 자영업자들 대책이 모자랐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실제로 2년에 걸친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영향을 끼쳤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나치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망하고 일자리가 없어졌다든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오늘 이 자료를 몇 개 갖고 나왔는데요. 가장 최근에 오늘 강의하듯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가장 최근에 이건 제가 볼 때 보수적인 학자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제 이 학술 연구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가장 섬세한 연구로 한 거를 제가 한 4가지 정도 가져왔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지난해 이제 9월 달에 버클리 대학의 고용과 노동 연구소에서 이제 그 6개 시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에 이제 고용 이제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걸 조사한 거예요. 미국의 그렇죠. 6개 도시. 근데
고용에 영향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자리 그 변화에 예. 관계가 없다. 예. 뭐 이제는 이런 식의 이제 연구 결과인 거고요. 예, 미국 사례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미국 사례가 예. 미국의 이제 그 정부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전미경제연구소라고 있어요. 예. 굉장히 경제학자들한테는 굉장히 권위가 인정받는 연구소입니다. 전미경제연구에서 올해 1월달에 예. 이제 발표한 건데, 예. 요건 이제 지난해 발표한 초본을 제가 갖고 나왔는데, 초본을 갖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1979년부터 2016년까지 굉장히 장기간 예. 미국은 주별로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1979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 모든 경우를 다 포함을 해가지고 예. 특히 어디다 초점을 이 연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는 일자리들은 되게 예. 저임금 일자리들입니다. 그렇죠. 고임금 일자리들이 올라갈수록 영향을 예. 별로 안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임금 일자리에 초점을 예. 맞춰가지고 연구를 예. 하는 겁니다. 아하. 이것도 보게 되면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영향이 없다. 예. 이런 결과. 다른 변수들을 좀 걷어낸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섬세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요. 예. 우리가 제가 지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예. 가장 노동 시장을 유연한 제가 예. 우리가 이제 소위 선진 국가에서 진행된 나라들이거든요. 영미 국가들이 예. 영국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저임금 위원회가 예. 올해 이제 최저임금을 영국이 도입한 지 20년이 됐어요. 영국은 늦게 도입했습니다. 예. 99년에 도입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그러니까는 분석을 한 거예요. 예. 지난 20년을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없다. 그래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갖고 나온 것이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건데 한글이네요. 국내 연구입니다. 예. 경희대학교 이제 그러니까 예. 김태훈 교수가 예. 이제 노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제다가 이제 발표한 건데 예.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라서 예. 일자리 변화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 이런 결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한 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예. 그리고 가장 어쨌든 간에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지는 어떤 연구 예. 방법을 사용을 해서 예. 연구들인데 일단 물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켰을 때 일자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도 일부는 있지만은 예. 대다수 되게 중립적인 되게 이런 연구들은 보게 되면 예. 일자리 변화에 영향이 없다는 게 예. 저는 지배적인 학계의 의견입니다. 크게 십수년간, 예. 20년 뭐 예.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결국 고용률에 영향이 없다. 예. 그리고 국내 연구 같은 경우는 예. 최근 2년 동안에 보더라도 그렇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을 때 그러니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요. 예. 있는데 인상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 예를 들면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예. 최저임금 주변에 있던 일자리들에 대해서 수요가 이제 갑자기 증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을 때 실망했던 이제 노동자들이 예.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아하. 그 전에 그 노동할 의욕을 상실을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이렇게 노동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예. 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게요. 최근에 고용 지표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예.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예. 경제활동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포기하거나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쨌든 간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뭐 학생이라든가 전업주부라든가 뭐 이제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구직을 하려다가 포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 근데 이 경제활동 인구가 최근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예. 게 지금 실제로 그 정도 연령대는 점차적으로 경향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15세에서 49세까지는 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1년에 예. 한 33만 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특히 20대 예. 하고 30대 초에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요. 예. 그러면 특히 우리가 기존의 연구에서도 보게 되면은 최저임금이 인상일 때 긍정적으로 미치는 이제 일자리가 예. 청년층으로 되게 나와요.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장년층 여성 이제 뭐 이렇게 고령들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미치는 걸로 기존 연구에서 나온 게 있었는데 예. 청년층들이 그러니까 실망했다가 너무 낮았을 때 그러다가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경제활동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시장에 진입했을 때 일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야지만 첫째 필요 조건이고요. 그렇겠죠. 충분 조건은 자기가 그걸 통해서 얻는 임금이 좀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야지 이제 그러니까 진입을 하려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 변화의 영향이 우리 고용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영향 미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한쪽 측면만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그 한쪽 측면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을 결국 인상을 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져서 일자리를 줄이고 자기가 가족들이 더 일을 더 한다든지 해서 을과 을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그런 게 대표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의 고용주의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가지고 고용을 줄인다는 것이 일반 이제 주류 경제학의 이제 기본적인 하나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자영업자의 어려움은요. 제가 이제 통계 분석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당 경쟁하고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수요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 업체의 과도한 이윤.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이 시장에서 시장에 그러니까 이 수요가 뒷받침이 잘 이제 부족한 거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되면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농담으로 장사만 잘 되면은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10,000원 올려도 견딜 수 있다. 장사만 잘 되면 그 얘기가 함축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업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할 때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한테도 물어보게 되면요. 가장 애로사항을 판매 부진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학 이론 중에 또 어떤 이론이 있냐면요.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고용이 증가한다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 근거 이론적인 근거는 뭐냐면은 임금이 인상되게 되면은 가계가 그러니까 쓸 여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면서 소비자인 거 그렇죠. 아닙니까? 소비를 증가시켜가지고 기업의 판매가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 측면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게 되면은 이게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잘 이제 일자리 변화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자영업자 가지고 우리가 특히 최저임금 가지고 많이 이제 연관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 한 30년 걸친 자료를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자영업자 숫자 변화하고 그다음에 소득의 변화를 다 같이 살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한 4% 정도 증가시켰어요, 오히려. 아, 그렇군요. 소득이 증가된 건 물론이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한테는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청와대에서도 그렇죠. 가끔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전임 정책실장, 전화성 정책실장.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고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들었어요. 통계적으로 이제 의미성은 좀 떨어졌지만은 줄어들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층에서도 특히 열악한 분야가 음식업, 숙박업, 도매업, 소매업 이거 4대 취약 자영업종이라고 해요. 이들의 1인당 그러니까 소득이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이요. 임금 근로자의 한 28%뿐이 안 됩니다. 임금 근로자 소득이 오히려 훨씬 낮다는 거죠. 그렇죠. 낮아도 한참 28%니까는 1,000만 원 정도 다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2003, 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에요.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지나치게 많다라는 그렇죠. 것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충격받으면 폐업으로 이어져요. 폐업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유가 높은 폐업률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평균이 한 1,000만 원 정도 안 된다는 얘기니까는 그거보다 밑인 사람들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임금 근로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내가게 하느니 차라리 어디 고용돼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게 훨 낫다. 그렇죠. 한 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70만 원 만약에 최저임금이 됐을 때 연으로 하게 되면은 2천만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 이런 이제 영세한 이런 자영업종들은 글로 오히려 그러니까 전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줄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거는 또 바람직한 게 자영업 생태계에 자영업의 과당 경쟁이 우리가 문제라고 했거든요. 과당 경쟁을 해소시키는 요인도 되어져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 이제 굉장히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을 분석한 예. 것을 예. 받아들이기 힘든 게 그렇죠. 자영업자는 지금 예. 굉장히 어려움이 오랫동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항의도 많이 받습니다. 예. 현장을 모르는 그러니까 예. 이 책상머리 학자가 예, 떠들어야 예. 된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제 와이프도 6명을 고용하는 개인 사업자다. 그래서 제 와이프하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영업자 지난 2년 동안에 예. 임금 인상률을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률을 동결을 했어도 자영업자 어려움이 해소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내년에 봐보세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그렇죠. 이 내년에 말씀. 한번 봐보세요. 예. 2.87% 올렸는데 예. 자영업자의 상황이 개선되겠는가? 예. 아닙니다. 그때는 아마 또 이렇게 할 거예요. 보수 예. 언론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너무 높이 올려놨기 때문에 네.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자영업자들의 이 어려움은 예. 그러니까 워낙 어려운데 예. 거기다가 이제 인건비 상승까지 부담이 가다 보니까 예. 울고 싶은데 이제 뺨 때려준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또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이제 어려움만을 이제 예. 생각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근데 사실 최저임금이 1만 원 인상되게 되면은 씀씀이도 좀 늘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자영업 전체 생태계에는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소득 주도 주도 성장의 성장의 취지이기도 선순환 하죠. 예. 예.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예. 부분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예, 좀 참을 수가 시간이 없는 거죠. 걸리는데, 참을 수가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부작용을 예. 좀 이제 최소화시키도록 섬세하게 설계하지 못한 부분은 있어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법이 뒤따라오고 뭐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저는 경제의 적폐도 있는데 예.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저부가 가치 사업장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거예요. 예.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는 예. 낮은 상태 속에서 그 낮은 임금을 주고도 견딜 수 있는 예.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1984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당시에 이제 칼라 텔레비전을 생산하는 미국의 유일한 업체가 제니스라고 있었어요. 예. 이 제니스가 말레이시아로 철수를 해요. 공장 이전을 예. 했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예.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사회의 노동자들의 임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임금이 증가하면서 예. 칼라 텔레비전 생산에 필요로 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예. 인건비가 예.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국으로 나간 겁니다. 저임금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에요. 저부가 가치 사업장의 구조조정. 근데 우리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이런 사업장들을 연명시킨 거죠. 임금 인상을 억제시킴으로써. 예.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예. 중소기업으로 내려보내고 중소기업에서도 맨 끝에 있는 부분에다가 예. 소사업장들에다 내려보낼 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그 저임금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그걸 받쳐줬던 거예요. 예. 이제 그런 희생 속에서 우리 이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이 구조조정이라는 건강하지 것을 못한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진 거죠. 였다는 거죠. 예. 그 노동계에서는 임금 인상 이렇게 주춤하면 예. 2.87% 인상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서 예. 이제 김상조 실장을 통해서 이제 표현된 거지만은 예. 간접 임금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예. 간접 임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소득은 커다랗게 이제 시장에 참여해서 얻는 이제 시장 임금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부로부터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이라든가 사회복지로 인해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죠. 예. 공적 이전 같은 경우요. 건강보험 뭐 예, 이런 그렇죠. 것도 그다음에 그러고요. 무슨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 등등이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임금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아마 이 사회임금을 이제 간접임금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노동을 하고 직접 받는 것을 직접 임금 예. 그리고 사회적인 혜택 사회복지로 보전되는 것을 간접 임금 예. 이런 표현을 쓴 예, 것 이렇게 같다. 이제 표현을 쓴 것 예.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 사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황이 열악한 거를 예.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부분의 개선을 이제 그러니까 초점을 맞췄던 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약속을 못 지킨 대신에 그 부분을 보완을 좀 이제 해가지고 이걸 좀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것을 방어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이제 장애에 부딪힐 수 있죠. 예. 이제 물론 이제 예산을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다 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예. 아마 야당에서 뭐 이제 그걸 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 거부감이 적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승기를 예.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 그리고 내년이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노동계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런 부분들이 지난 2년 동안에도 그러니까는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됐는데 향후에 그러니까는 예.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이런 속에다가 예.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남은 2년 동안에도 굉장히 우리가 둔화가 될 경우에는 예. 지금 지금 8% 이상이 돼야지만 2022년에 그러니까 1만 원 달성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8% 참 힘들어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 4년 동안의 인상률이요. 예. 연 7.4%였었어요. 연 7.4%요. 예. 근데-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7% 안팎이었던 걸로 그렇죠. 예. 기억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해왔는데 예. 잘못하면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예. 평균 임금 증가율이 그 정도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는 이전 정부들과 보수 별로 정부, 그렇죠.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릴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예. 노동계가 굉장히 실망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예. 한 10여일 전부터 굉장히 제가 이제 좀 방송에 나가서 몸부림을 쳤던 이유가 좀 그 돌파할 수 있는 최저임금 예. 10,000원 달성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예. 방법을 제가 많이 제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반영이 돼가지고 좀 정면 돌파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영업자하고 그러니까 이 저임금 노동자하고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좁게만 예. 숲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나무뿐이 안 보이고 그렇죠. 숲이 안 보이듯이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이 최저임금을 좀 빠르게 인상시키자는 이유가 우리 사회 소득 불평등 개선에 있는 거라고 양극화 개선에 예. 있는 거죠. 그리고 양극화 개선 효과가 굉장히 있었었어요. 예. 지난 2년 동안에 인상의 효과가 있었는데 예. 그러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세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소득 불평등에 속하는 또 다른 예. 의리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들의 이게 공통적인 점을 보게 되면은 임금 근로자는 임금 인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임대료죠. 예, 임대료 같은 것도 있지만은 예. 임대료는 또 다른 문제니까 또 이제 예. 지점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인 게 이 금융 부분을 좀 민주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 우리가 그래서 자영업자니까는 부채가요. 예.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분기까지 집계가 돼 있는데 예. 636조 원입니다. 그렇게 큰가요? 예, 자영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들의 이 부채가요. 예. 636조고 중소기업의 부채가 예. 기업 부채가 682조입니다. 예. 금융위원회에 따르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두 개 합치게 되면 1,300조 이상 정도 됩니다. 2년 예산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네요. 뭐 2년 예산도 넘죠. 예. 그런데 거기에 금리가 1% 적용되게 되면은 예. 13조 이상이죠. 예. 그렇죠? 그게 나오죠.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계산해 봤어요. 8,350원에서 10,000원 차이가 1,650원입니다. 예. 1,650원을 그러니까 그래서 209시간 한 달에 그러니까 209시간 적용을 하고 예. 그걸 1년 12달을 곱하고 예. 그거에 적용받는 그러니까는 이 노동자의 숫자를 예.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적게는 그 영향받는 노동자에 대한 추계가 예. 이 연구 결과들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장마다 예. 최소 한 5조에서 최대로마다 한 10조 정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이자 수준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예. 이제 종사하고 있는 최저임금 정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만 놓고 보게 되면 예. 한 3, 4조뿐이 안 돼요. 관련된 그러니까 고용하고 있는 예. 자영업자는 한 30%만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은 적용받는 대상들에 대해서 예. 들어가는 그 인건 비용이 예. 5조에서 한 10조 정도 든다 이거예요. 근데 금융 비용을 1% 낮춰주게 되면은 예. 13조 이상이 된다 이거예요. 예, 자영업자들 중소 기업, 경영에 예.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그렇죠. 금융 부담, 예. 지금 지고 있는 빚의 이자만 좀 낮춰주더라도 충분히 1만 원 달성을 하고도 남는다. 그렇죠. 만약에 예. 1% 금리를 낮춰줄 때 예. 자영업자한테 예. 이거 하고 예. 그다음에 1만 원 인상해 주는 거고 어느 거 선택할래 할 때 보게 예. 되면은 1%가 훨씬 더 이득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예. 금융에 접근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예. 1금융권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예. 그다음에 접근하더라도 굉장히 고금리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사회 소위 말해서 채무 노예를 양산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역대 정부들이 추진하는 게 뭐냐면 중금리 시장을 육성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중금리가 어느 정도냐면 10%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식점 하시는 분들이 예.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한 10% 수익 내기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렵죠. 그거 만약에 가능하다면요, 돈 있는 사람들 다 그 분식점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그뿐이 안 나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자 비용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일 수 없다면은 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대출 받아가지고 부채를 갚아야 되는 예. 악순환고리에 빠집니다. 예. 그게 바로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예. 배경이고, 역대 정부는 정권 바뀌게 되면 생색내기로 일부 탕감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만 했고, 예.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자영업자 예. 부채 문제라든가 이 금융 불안정성이 어떤 지금 핵폭탄처럼 지금 돼 있는 예. 부분이고, 예. 소득 불평등의 굉장히 큰 요인이라 이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매번 정부마다 예. 자영업자 대책, 문재인 정부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고, 서민금융 지원,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 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는 혜택이 적은가 보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실제로 이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는가 보죠. 그러니까 기껏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쓰면서 미소금융이 이런 것들 예, 만들어 놓은 예.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 많은 조건을 갖춘 이제 그러니까 예. 일부한테 한 3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사이에 종류에 따라서요. 예. 하는데 그것도 거의 5% 가까운 이제 이자 금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제2금융권에 그냥 이제 방치가 되는 거죠. 거기는 훨씬 그렇죠. 높죠. 거기는 뭐 15% 안팎됩니다. 예. 정부가 목표하는 게 10% 금리 이걸 이제 만드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그런 현실 속에서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그러니까 금융에는 굉장히 가혹한 곳이라 이거 금융이라는 곳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국은행에 우리가 그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우리가 박정희 정부 때 예. 중소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금융을 우리가 도입을 합니다. 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금융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고금리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도 예. 국민 경제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소위 말해서 시장에다 맡기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니까는 예. 육성이 안 되니까 한국은행에서 정책금융 차원 속에서 예.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원을 해주고 금리를 굉장히 파격적인 수준으로 낮춰줍니다. 예. 지금 현재 그게 바뀐 게 금융중개 지원 대출제도라는 건데 예. 이게 지금 0.75%로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 시중은행한테 그러니까 0.75%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예. 그 0.75%면 기준금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예, 해주게 되면 그만큼 자금 조달 비용이 은행들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대신 중소기업한테 저금리를 빌려주라 이렇게 만든 제도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것을 자영업자한테도 예. 자영업자도 지금 600만 원이 넘는 이런 자영업자들을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이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자활을 도와주는 것이 예. 한국은행의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한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가 예. 추가됐습니다. 물가 안정과 더불어서요. 예. 금융 안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면은 예. 가계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계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게 상환을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언제 터져버릴지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계 부채를 내는 사람들이 되게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근데 저소득층이 아까 얘기했듯이 채무로의 악순환에 빠지다 보니까 예. 이게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고 금융 불안정의 최대 요인으로 학계에서 되게 지적합니다. 예.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 자신이 힘들게 얻어낸 그 금융안정 목표를 예. 달성하기 위해서도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를 예. 자영업자한테까지 확대시켜가지고 확대시켜서 0.75% 정도로 만약에 자금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그거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예. 거기다 2% 정도 마진만 섞어도 추가해도 3%가 안 되는 금리로 대출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상당히 그러니까 금리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 이런 얘기를 정부에서는 좀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이게 이 금융에 대해서 금융이 참 이게 여러 분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특히 문제가요. 금융이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금융 분야는 금융 상품을 만들어도 일반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막 도입을 해요. 이해하기 힘들게. 예. 미국도 그러고요. 예. 그래가지고 다 자기들한테 맡기게끔. 예.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불안전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예.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요. 예. 무지해요. 금융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은 그러니까 예. 굉장히 시장 논리로 작동하는 줄 알고 예. 한국은행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예? 아무 문제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을들을 예. 지원하는 그 위원회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것 같은데. 근데 전문가들이 기존의 교과서 세계에서 예. 제가 이제 흔히 그럽니다. 금융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민주화를 얘기를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한국은행까지 민주화를 해야 되냐 그런데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가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입니다. 근데 그거를 얼마나 찍어내고 누구를 위해서 찍어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거 결정하는 사람들이 금융통화위원들이잖아요. 7명으로 구성된. 기준금리도 결정을 하고.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이 누가 들어가냐면요. 은행 자본을 대변하는 은행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자본을 대변하는 대한상공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가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소비자나 자영업자나 노동자나 청년들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 자본의 이익을 복무하는 건 들어가는데 일반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결정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은행을 국민들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일반 국민들이 금융에 그러니까 보다 손쉽게 접근하고 그들의 자활과 그다음에 열악한 그러니까 사업장들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중앙은행이 적극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래요. 그렇게 저금리를 빌려줬다가 그게 다 부실화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높은 금리로 빌려준 돈이 이미 그러니까 아까 1,300조가 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금리를 낮춰주게 되면은 부실화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상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1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많이 노동자들이 소비도 증가시켜 가지고 자영업자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그렇지 되고. 도움이 되고 자영업자들은 자기들은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는 인건비 올라간 대신에 금융비용 낮춰졌으니까는 이게 모두가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방안은 좀 검토를 정치권에서도 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저임금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1만 원 달성 가능하다 이런 해법이 있을 수 있다 얘기까지 쭉 많이 왔는데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라 그렇죠. 고민을 좀 한번 우리가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그냥 기존에 관념이 그 그러니까 틀에 사라져 있다 맞춰서만 보니까. 하려다 그렇죠. 보니까 예. 좀 다른 맞습니다. 다른 크게 보고 예. 거기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가 소득 불평등입니다. 근데 이 소득 불평등하고 오늘날은 금융이 굉장히 중요해요. 금융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소득 불평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금융을 잘 모르다 보니까는 또 전문가들도 그러니까는 기존의 어떤 하나의 틀에서 그냥 사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그러니까 좀 그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 민주화 금융 문제 이거는 또 다음에 한번 모셔서 더 들어보고 싶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소득 격차 해소랑 관련이 된 건데 최저임금 얘기만 나오지 최고임금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살찐 고양이법 해서 임원들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에 비례해서 적정 수준으로 통제한다. 이런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 그 살찐 고양이법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 입장 속에서는 자기들한테 돈을 많이 벌어주면은 내가 고용하고 있는 경영자에게도 많이 주겠다 이거예요. 하는데 그러면 경영자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비용을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영자의 이익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 조직원들, 이 노동자들의 이거하고 상충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임금을 도입했을 때 경영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경제학 교과서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자기 임금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목표는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영자는 대개 보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이 평가를 대개 기업에 얼마나 자기가 재임기한에 성장시켰느냐 이런 걸로 많이 평가를 받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많은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그렇죠. 예.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 조직원들 그러니까 예. 노동자들한테 예. 자기가 어차피 가져갈 몫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익 본 것 중에 예.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는 조직원들을 위해서 배분하려고 하는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 예. 우리가 기존에 최근에 연구 중에서 하나 재미있는 예. 부분이에요. 예. 그랬을 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득 격차 해소가 예. 실질적으로도 그러니까는 그 기업의 우리가 이 오히려 예. 성장에도 우리가 이제 경제학 주류 경제학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임금 결정 이론 중에요. 예. 효율적 임금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효율적? 예, 임금 예. 가설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임금을 높여줬을 때 예. 오히려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가지고 예. 기업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결정되는 임금보다 좀 높은 임금을 제시를 하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해주게 되면요. 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동기를 안 간다 이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해고되더라도 예. 얼마든지 그 정도 임금을 다른 데 다른 데서 가서, 받을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래 그 이제 효율임금 가설인 게 예.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는 기업의 성장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국민 경제 전체적인 차원 속에서도 예.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근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현재 그러니까 최고임금을 우리가 설정 안 했을 때 예. 받는 경영자들의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이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예.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해가지고 하는 곳이 예. 그게 자기의 능력하고 무슨 예. 관계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예. 자기 능력 이상으로 그러니까 경영자들은 예. 그러니까 평가를 받고 예.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예. 왜 이게 주주의 이익하고 연결돼 있다 예. 보니까 예. 그런 것 반면에 노동자들이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가지고 예? 비용을 최소한 절감시키려고 예.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덕적뿐만 아니라 경제 이론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발을 해서 민간 영역으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게 노동자들의 살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유, 굉장히 생각보다 긴 시간 이렇게 경제학 수업을 들은 듯한 그렇습니까? 느낌이 듭니다. 오늘 처음 나와 주셨는데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